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책. 아마 바로 이 책이 아닐까요? 오늘 딱 5분 만에 공산당 선언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합니다. 첫 문장부터 그냥 훅 들어오는데요. 이게 그냥 멋진 문장이 아니에요. 당시 19세기 유럽 사회의 심장을 말 그대로 정조준한 아주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와,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이건 뭐 당시 유럽의 지배층들한테 우리가 누군지 알아? 너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바로 그거야 하고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시선을 확 끌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말하는 유령이라는 게 그냥 멋으로 쓴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 유럽 사회에 슬슬 퍼지기 시작했던 공산주의 사상, 그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교황이든 러시아 황제 차르든,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보기엔 이 정체 모를 새로운 사상이 정말 섬뜩한 위협으로 느껴졌던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세상이 어땠길래 이런 급진적인 문서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선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바로 1848년으로요. 1848년. 이 해는 정말 유럽 전체가 들끓었던 해입니다. 2월에 프랑스에서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더니 이게 순식간에 독일, 이탈리아, 온 유럽으로 번져 나갔어요. 낡은 왕정과 귀족 사회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뒤집어지는 시기였죠. 이런 급진적인 생각이 퍼지기에는 정말 완벽한 토양이었던 셈입니다. 자, 당시 사회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는 시커먼 공장 연기로 가득하고 소수의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은 정말 혹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거든요. 당연히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서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혼돈의 한가운데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들불처럼 번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에 그냥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체계적인 이론과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의뢰를 받아 이 선언문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선언문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들만의 관점입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의 역사는 그냥 왕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경제적인 계급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으로 움직여왔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들이 살던 산업시대는 이 계급투쟁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한쪽에는 생산수단,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즈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가진 거라곤 자기 몸뚱이뿐이라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있는 거죠. 이 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역사는 정해진 단계를 밟는다는 건데요. 보세요. 과거에는 봉건 영주들이 지배했지만 결국 새롭게 떠오른 부르주아지에게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부르주아지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결국에는 이들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낸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언문은 그냥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고 분석만 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하게는 이건 하나의 행동 강령이자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냐?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급 자체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평등해지겠죠? 둘째, 사람들을 억압하던 국가라는 도구도 결국엔 사라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이 그냥 돈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을 해방시키는 활동이 되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 선언문이 제시한 방법은 조금씩 사회를 개선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판을 뒤엎자는 거였어요. 바로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한 문장으로 끝을 맺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너희가 잃을 것은 사슬뿐이여. 이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는 정말로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은 책자가 세상에 나온 뒤에 그 후 175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선언문이 남긴 유산은 정말 거대하고 또 복잡합니다. 20세기 역사는 사실 이 선언문의 영향력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했고요. 1959년에는 쿠바에서, 1975년에는 베트남에서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1991년 이 거대한 실험의 상징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선언문의 꿈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연 소련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 선언문이 제기했던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나 분석 자체가 전부 틀린 게 되는 걸까요?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현실의 공산주의 국가는 실패했지만 이 선언문이 제시한 분석의 틀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배달 라이더 같은 긱 이코노미 노동자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이 계급 투쟁의 관점이 쓰이곤 합니다. 심지어는 기후위기의 책임을 누가 더 져야 하냐는 논의에서도요. 결국 이 선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만드는가? 누가 소유하는가? 그리고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어떤 사회를 분석하든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공산당 선언이 내놓은 해답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175년도 더 전에 이 낡은 책자가 던졌던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너무나도 유효하다는 사실 아닐까요?